낡은 시외버스가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도로변에 멈춰섰다.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버스가 떠나간 자리에는 단 한 명의 남자만이 남겨졌다. 강원도 산골의 늦가을 바람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강태성은 낡은 가죽 재킷에 옷깃을 여미며 10년 전 멈춰버린 듯한 계곡 사이의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해외 비밀 작전을 수행하느라 집을 떠나 있던 그에게 3년 만에 귀향이었다. 태성은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동안 후각을 마비시켰던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를 씻어내려 애썼다. 그의 손에는 공항에서 산 짙은 붉은색 캐시미어 목도리가 담긴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전할 늦은 선물이었다.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흙길은 기억 속 그대로 울퉁불퉁했고 양옆으로는 추수가 끝난 논들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특수부대 정찰병 출신인 그의 본능이 미세한 경고음을 울렸다. 마을이 지나치게 조용했다.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무겁고 음산한 정막이었다. 지저대는 개소리도 금마루에 앉아 볕을 쬐는 노인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녹슨 양철 지붕을 때리는 바람 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태성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두꺼운 외투 아래로 근육이 긴장으로 꿈틀거렸다. 대나무 숲 뒤로 익숙한 청색 기와 지붕이 나타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칠이 벗겨진 파란 철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대문 기둥에는 장례를 알리는 하얀 천조각이 찬바람에 힘없이 나부끼고 있었다. 집안은 밥 짓는 연기도 사람의 온기도 없이 폐허처럼 차가운 죽음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마당에 들어선 태성의 군화가 마른 낙엽을 밟으며 정막을 깼다. 반쯤 열린 현관문 사이로 짙은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급하게 차려진 작은 제단이 놓여 있었다.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태성을 맞이했다. 그 미소는 오히려 태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다. 태성의 어깨에서 배낭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못 박힌 듯 서서 영정 사진을 응시했다.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불과 지난달 통화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시다며 밥 잘 챙겨 먹고 색시감 데려오라던 목소리가 생생했다. 그런데 왜 지금 저 차가운 액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인가? 왜 이 텅 빈 집에서 홀로 떠나야만 했는가? 태성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부딪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이 떨리며 액자를 향해 뻗어나갔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이성을 집어삼켰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혈육은 지키지 못했다. 할머니를 고독 속에 방치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태성의 눈빛이 다시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제단은 이상하리만치 초라했고 향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국화꽃은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병사나 사고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충혈된 눈을 들어 방안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바느질할 때 쓰시던 낮은 나무 탁자 위에 돋보기 안경 밑으로 가지런히 놓인 흰 봉투가 보였다. 그 옆에는 낡은 은행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사랑하는 손자 태성이에게라고 적힌 삐뚤빼뚤하지만 익숙한 할머니의 글씨체였다.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며 그는 봉투를 뜯었다. 누렇게 변색된 공책 찢은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칼날처럼 태성의 가슴을 찔렀다. 태성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면 할미는 이미 할아버지 곁으로 갔을 게다.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가 늙고 어리석어서 모든 걸 망쳐버렸다. 네 장가 미천으로 쓰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어. 편지를 쥔 태성의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 네가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가 동결됐고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하더구나. 당장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되고 군인 옷도 벗어야 한다고 했어. 할미는 너무 무서웠다. 태성아, 정말 너무 무서웠어. 은행으로 달려가서 지난 20년 동안 남을 팔고 뜨개질해서 모은 5천만 원을 그 사람이 불러준 계좌로 다 보냈다.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나니 전화가 끊기더구나.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그건 내 미래였어. 할미가 네 앞길을 막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할미는 더 이상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집만 대고 네 앞길이나 막는 늙은이는 사라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부디 잘 살거라. 장롱 밑에 이웃들이 줄 부해금 조금 남겨두마. 그걸로 할미 장례는 간단하게 치러다오. 사랑한다. 내 강아지. 태성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통장을 집어들어 펼쳤다. 1만 원, 2만 원. 그렇게 피땀 흘려 모아온 잔고가 5천만 원이 되었던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줄. 전액 인출로 잔고가 0이 된 기록. 출금 날짜는 3일 전이었다.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로 그날이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병도 아니고 노안도 아닌 인간의 탐욕과 악의가 할머니를 죽였다. 그들은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을 노인의 무지를 이용해 마지막 희망을 갈취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태성은 마당 수도가로 나가 찬물을 끼얹었다. 냉수가 뜨겁게 달아오른 눈시울을 식혔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꺼트리지 못했다. 물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날카로운 턱선, 살기 어린 눈빛. 그것은 효성진인 손자의 얼굴이 아니라 훈련된 살인병기의 얼굴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편지를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재단을 정리하고 향을 새로 피웠다.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태성은 영정 사진을 향해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했다. 이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전쟁을 앞둔 군인의 선전포고였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태성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쥐새끼처럼 어디에 숨어 있든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든 상관없어요. 제 손으로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끌어낼 겁니다. 돈 때문에 할머니 목숨을 앗아간 데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치르게 해줄 겁니다. 태성은 바닥에 앉아 군용 배낭을 열었다. 고성능 노트북, 전장 응급처치, 키트, 군용 단검, 그리고 소형 도청 장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던 할머니의 낡은 폴더폰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란 화면 위로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내렸다. 태성의 눈동자에 비친 난수표들은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놈들은 대포폰과 대포 통장 뒤에 숨으면 안전할 거라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의 수사 절차 따위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사령부 최정예 요원을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통화 기록 복호화를 기다리는 동안 태성은 집을 둘러보았다. 뜨담한 털실, 달아빠진 슬리퍼,
할머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지만 주인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 공허함은 이제 그를 움직이는 연료가 될 것이다. 창밖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바람 소리는 마치 진군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다. 강태성은 오늘 밤 할머니와 함께 죽었다. 이제 이 집에는 복수의 화신만이 남아 생애 가장 잔혹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읍내에 위치한 작은 경찰서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오래된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피로한 빛을 내뿜었고 구석에 쌓인 서류 더미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력계 사무실 안은 컵라면 국물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섞여 비릿한 악취를 풍겼다. 강태성은 담당 형사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마치 돌로 조각한 듯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형사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형광등 불빛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담당 형사인 박 경사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서류를 뒤적거렸다. 그는 태성의 군인 신분증을 힐끗 보더니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있어 할머니의 죽음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 그것도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여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골치 아픈 단순 변사 사건에 불과했다. 박 경사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태성 씨라고 했죠. 심정은 이해합니다. 유일한 혈육이 그렇게 되셨으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이체 버튼을 누르셨고 통화 기록을 봐도 협박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놈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대포 통장을 쓰기 때문에 추적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의 힘줄이 붉어져 나왔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 동안 정작 국가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절차와 현실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무능함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래서 그냥 덮겠다는 겁니까? 5천만 원이 사라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말입니까? 박 경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아니, 덮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1년에 몇천 건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닐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부분도 있고 안타깝지만 이건 자살 사건으로 처리될 겁니다. 부검도 끝났으니 장례나 잘 치러드리세요.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말에 태성의 인내심이 끊어질 뻔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사무실 안에 다른 형사들이 놀라 쳐다볼 정도로 태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위협적이었다. 박 경사조차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태성은 책상을 짚고 형사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라 당신들이 게으른 겁니다. 범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을 텐데 당신들은 여기서 컵라면이나 먹으며 핑계만 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못한다면 내가 합니다. 태성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뒤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형사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경찰서를 나선 태성은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법이라는 울타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주기엔 너무나 허술했고 악인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했다. 이제 그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배운 기술, 그가 가진 능력은 오로지 적을 섬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적은 명확해졌다.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태성은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임시작전본부를 차렸다. 고성능 군용 노트북과 무선 통신 장비들이 낡은 자개장 앞에 어지럽게 펼쳐졌다. 그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다시 연결하고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모니터 화면이 검은색에서 붉은색 코드로 물들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경찰 수사라면 통신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데만 며칠이 걸렸겠지만 태성에게 그런 절차는 불필요했다. 그는 국군정보사령부 시절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 통신망의 백도어를 열고 침투했다. 할머니에게 걸려온 마지막 수신 기록.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던 그 번호의 진짜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다. 수많은 우회 경로와 가상 서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놈들은 꽤 정교한 IP 세탁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을 거치는 복잡한 경로였다. 하지만 태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기게 데이터 패킷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놈들이 간과한 것은 음성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디지털 노이즈 패턴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태성은 마침내 의미 있는 신호를 포착했다. 해외 서버를 경유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신호가 송출된 기지국은 국내였다. 그것도 바로 인근 도시인 강릉의 한 번화가였다. 놈들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현금 수거와 말단 조직 관리를 위한 국내 점조직이 활동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태성은 지도를 확대했다. 신호가 멈춘 곳은 강릉의 구도심, 재래시장과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복잡한 골목이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현금 거래가 활발해 추적을 피하기 딱 좋은 장소였다. 태성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유령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전 준비를 시작했다. 군복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후드 티셔츠와 카고 바지를 입었다. 허리춤에는 전술용 단검을 숨겼고 손목에는 소형 위치 추적기와 도청장치가 내장된 특수시계를 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한번 바라보았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릉 시내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다.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호객꾼들의 외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태성은 그 소음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물을 향해 천천히 접근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성인 오락실 건물이지만 태성의 본능은 그곳에서 풍기는 범죄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건너편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캔커피를 하나 샀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행인들을 향해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오락실 입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문신이 가득한 건달 몇 명이 주변을 경계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중 한 명은 큼지막한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의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다. 태성은 소형 도청 장치를 꺼내 귀에 꽂았다. 지향성 마이크 기능을 활성화하자 길 건너편의 소리가 잡음 섞인 상태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늘 수거한 거 얼마나 돼? 김노인네 거랑 합치면 꽤 짭짤해. 놈들의 대화 내용이 고막을 때렸다. 확신이 들었다. 저들이 바로 현금 수거책, 일명 다리 역할을 하는 놈들이었다. 하지만 당장 덮칠 수는 없었다. 저들은 피라미에 불과했다. 저들을 통해 상선, 즉 중간 관리책을 찾아내야 했다. 태성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가자 오락실의 셔터가 내려갔다.
크로스백을 맨 건달이 혼자 뒷문으로 빠져나와 낡은 승합차에 올라탔다. 태성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를 최대한 죽인 채 그는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쫓는 늑대처럼 승합차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승합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해안 도로를 달렸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지만 태성은 전조등을 끄고 달빛에 의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고도의 운전 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차는 약 20분을 달려 인적드문 폐창고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태성은 오토바이를 숲속에 숨기고 도보로 접근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 파도 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그는 창고에 깨진 창문 틈으로 내부를 엿보았다. 승합차에서 내린 건달이 세단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가방 안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 실장님, 이번 달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건달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장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차갑게 대꾸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요즘 짭새들이 냄새를 맡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 특히 대포폰 관리 철저히 하고. 문제 생기면 너희 선에서 꼬리 자르는 거 알지, 박 실장. 태성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저자가 바로 놈들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중간 보스였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이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비정한지를 보여주었다. 태성은 숨을 죽인 채 휴대전화 카메라 줌을 당겨 박 실장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다. 거래가 끝나고 두 차량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태성은 잠시 고민했다. 수거책을 덮쳐 돈을 회수할 것인가? 아니면 박 실장을 쫓아 본거지를 알아낼 것인가? 그의 목표는 단순한 돈의 회수가 아니었다. 조직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박 실장의 세단이 사라진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때 창고 뒤편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태성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언패물 뒤로 숨었다. 누군가 어둠 속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발각된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인가. 그는 단검 자루를 꽉 쥐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공간을 지배했다. 어둠 속의 인물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흉터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조직의 경비를 담당하는 망직이었다.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네. 쉰 목소리로 그가 중얼거렸다. 태성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조용히 추정만 하려 했던 계획은 수정되어야 했다. 태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숨어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 앞에 선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쥐새끼라. 태성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누가 쥐새끼이고 누가 고양이인지는 지금부터 확인해보자고. 그는 단검을 역수로 쥐고 자세를 낮췄다.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망지기가 괴성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묵직한 파열음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태성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태성의 왼쪽 어깨가 망지기의 명치를 강타했고 동시에 오른쪽 다리가 상대의 오금을 걸었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바닥에 처박혔다. 태성은 쓰러진 남자의 목에 단검을 겨눴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남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소리 지르면 목을 긋는다. 태성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박 실장, 놈은 어디로 가는 거지?
남자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몰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돈만 넘겨주면 끝이야. 제발 살려줘. 태성은 칼끝에 약간 힘을 주었다. 피부가 살짝 베이며 핏방울이 맺혔다. 다시 묻지. 놈의 사무실이 어디냐? 기회는 한 번뿐이다. 고통과 공포에 질린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가리켰다. 전화기. 거기에 좌표가 있어. 다음 접선 장소. 태성은 남자를 기절시킨 뒤 주머니를 뒤져 대포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 함에는 암호처럼 된 숫자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그곳이 바로 다음 목적지였다. 태성은 기절한 남자를 밧줄로 묶어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그의 몸은 전투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당겼다.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해안도로를 찢어 밟히며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포효처럼 울려 퍼졌다.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태성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압수한 대포차인 검은색 세단을 몰고 있었다. 속도계의 바늘은 규정 속도를 훨씬 넘어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냉혹한 눈동자 위로 번갈아 비치며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시야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욕망의 집결지. 돈과 권력이 춤추는 곳. 태성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좌표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다. 목표 장소는 유흥가 뒷골목에 위치한 5층짜리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다. 간판에는 대박 대부 중개라는 글자가 촌스러운 붉은색 LED로 번쩍이고 있었다. 태성은 차 안에서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3층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입구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일반적인 사무실이라면 이 시간에 경비가 있을 리 없었다. 이곳이 놈들의 소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강릉의 폐창고에서 챙겨온 쇠파이프 하나를 손에 쥐었다. 군용 단검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지금은 놈들을 죽이는 것보다 정보를 캐내는 것이 우선이었다. 태성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치 빚에 쫓기는 채무자처럼 어깨를 구부정한 채 건물 입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입구에 서 있던 사내들이 태성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아저씨, 영업 끝났어. 볼일 있으면 내일 오시지. 한 놈이 태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태성은 고개를 들어 모자 아래 감춰진 눈을 드러냈다. 그 순간 사내들의 등줄기에 서늘한 공포가 스쳤지만 그들이 반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태성의 쇠파이프가 바람을 갈랐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었다. 나머지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태성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명치를 가격했다. 순식간에 2명의 거구를 제압한 태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쓰러진 놈들을 넘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3층 사무실 문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태성은 카메라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쇠파이프 끝으로 렌즈를 박살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철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활짝 열렸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1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태성에게 꽂혔다. 사무실 안은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현금 뭉치와 장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문신을 드러낸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사무실 안쪽 깊숙한 곳, 유리로 된 사장실 문이 열리며 박 실장이 튀어나왔다. 뭐야? 어떤 미친 새끼가 남의 영업장에 쳐들어와. 태성은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박두식 실장. 내 놈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간 5천만 원. 그리고 그 때문에 죽은 내 할머니. 계산하러 왔다. 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조직원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박 실장의 고함에 정신을 차렸다. 뭐해? 저 새끼 잡아.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강목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좁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잘 짜인 전투 시뮬레이션과도 같았다. 태성은 좁은 공간을 영리하게 이용했다. 책상을 뛰어넘으며 첫 번째 놈의 턱을 올려치고 뒤따라오던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은 실전살상무술이었다.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다. 태성은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급소만을 골라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쇠파이프가 휘어질 정도로 격렬한 타격이 이어졌지만 태성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무실 바닥은 고통에 신음하는 조직원들로 가득 찼다. 성한 사람은 오직 태성뿐이었다. 그는 피가 묻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지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박 실장을 향해 걸어갔다. 박 실장은 황급히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지만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오지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박 실장이 악을 썼다. 태성은 대답 대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박 실장이 칼을 휘둘렀지만 태성은 가볍게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태성은 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사장실 유리창으로 던져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고 박 실장이 사장실 바닥에 뒹굴었다. 태성은 그를 따라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값비싼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박 실장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금고에 현찰 많아. 다 가져가. 태성은 양주병을 박 실장의 머리 옆 바닥에 내리쳤다. 파편이 튀며 박 실장의 뺨을 스쳤다.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이름과 위치다. 너희들 위에 있는 진짜 대가리. 그리고 콜센터 본거지. 태성은 깨진 유리 조각을 박 실장의 목젖에 갖다 댔다. 박 실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말하면 조직에게 죽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 이 남자에게 죽는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가 풍기는 살기는 조직의 보스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웠다. 골드 금융그룹 장두식 대표님. 박 실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두식. 태성이 이름을 되뇌었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이자 자선가로 알려진 인물. 하지만 뒤로는 노인과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 사기 조직의 수괴였던 것이다. 본사는 어디 있지? 콜센터 서버실 말이야. 서울 타워팰리스 근처. S빌딩 15층. 거기서 다 관리해. 나는 그냥 현금 수거만 하는 하부 조직이야. 진짜는 다 거기에 있어. 박 실장은 묻지도 않은 말까지 술술 불었다. 그는 태성의 눈빛에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태성은 박 실장의 멱살을 놓고 일어섰다. S빌딩 15층. 만약 거짓말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는 내 놈의 혀를 먼저 자를 거야.
태성은 책상 위에 있던 박 실장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뜯어내 챙겼다. 이것에는 놈들의 거래 내역과 장부가 들어있을 것이다. 훌륭한 증거이자 무기였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태성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젖히고 밖을 살폈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여기서 경찰에게 잡히면 모든 게 끝이다. 복수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운이 좋군. 박 실장. 내 놈을 감옥에 보내는 건 잠시 미뤄두지. 태성은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박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태성은 나가려다 말고 다시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발밑에 떨어져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박 실장의 오른쪽 다리를 내리쳤다. 아, 끔찍한 비명이 사무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선명했다. 이건 할머니의 몫이다. 감옥에 가더라도 두 다리 뻗고 자지는 못할 거다. 태성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 실장을 뒤로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건물 뒤편 골목으로 빠져나온 태성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했다. 경찰들이 정문으로 들이닥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는 미리 주차해둔 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일단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현장을 벗어났다. 차는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택시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태성은 주머니 속에서 하드디스크를 만지작거렸다. 장두식, 그리고 골드 금융그룹. 놈들은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었다. 기업형 범죄 조직이었다. 5천만 원의 복수가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거대 악과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전율이 느껴졌다. 그 시각, 다리가 부러진 채 응급실로 실려가던 박 실장은 고통을 참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장두식의 목소리였다. 박 실장은 울먹이며 보고했다. 대표님, 놈이 나타났습니다. 미친 개 같은 놈 하나가 우리 조직을 박살내고 본사 위치를 알아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장두식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친 개라고 재미있군. 그 개가 주인을 물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워야겠어.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입단속이나 잘해. 뚝. 전화가 끊겼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태성을 태운 택시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일렁였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놈들이 쌓아 올린 금자탑, 그 더러운 성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일 밤 그는 호랑이 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원도의 산골 마을은 괴기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강태성은 할머니의 집 대청마루에 앉아 박 실장에게서 탈취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화면 속 엑셀 파일에는 골드 금융그룹의 더러운 거래 내역이 빼곡했다. 그중 태성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거액의 내역들이었다. 청소,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암호였다. 태성은 노트북을 덮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박 실장이 보고를 했다면 장두식은 즉시 반응했을 것이다. 자신의 치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되찾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을 보냈을 것이다. 그들은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태성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사람들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 놈들이 움직이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총기는 없었지만 이 낡은 농가에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났다. 녹슨, 낫, 튼튼한 낚싯줄, 비료, 포대, 그리고 창고 구석에 쌓여있는 신나통들. 그는 특수전 훈련 시절 습득한 부비트랩 설치 기술을 기억해냈다. 정글이나 사막이 아닌 익숙한 집 마당이 전장이었다. 태성은 낚싯줄을 팽팽하게 당겨 마당 입구의 발목 높이에 설치했다. 그리고 헛간 지붕 위에는 무거운 농기구들을 밧줄로 묶어 고정해 두었다. 마루 밑, 장독대 뒤, 대나무 숲 사이사이 집 전체가 거대한 덫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준비를 마친 태성은 방 안에 불을 끄고 대들보 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자신의 호흡 소리조차 죽인 채 거미줄에 걸릴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입구에서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엔진 소리를 극도로 낮춘 차량 세대가 집 근처 공터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다. 어둠 속이라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지만 대략 10명 안팎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젯밤 오락실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발소리를 죽이며 대형을 유지하고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 장두식이 키우는 전문 해결사들. 일명 철이반이었다. 철이반의 리더인 살모사 최태식은 담배를 입에 물려다 말고 뱉어버렸다. 조용히 끝내자. 목표물은 1명. 하드디스크 회수가 최우선이다. 저항하면 팔다리만 자르고 살려도 대표님이 직접 손보고 싶어 하신다. 그의 지시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산계했다.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날카로운 회칼이 들려 있었다. 선발대 2명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통과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집안에 인기척이 없습니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무전기로 보고하려던 찰나. 선두에 선 조직원의 발이 낚싯줄을 건드렸다. 팅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헛간 지붕 위에 매달려 있던 쇠스랑이 그네처럼 날아와 놈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어괴마디의 비명과 함께 선발대원이 나뒹굴었다. 함정이다 엎드려 살모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태성의 사냥은 시작되었다. 대나무 숲에 숨어있던 태성이 유령처럼 튀어나와 가장 뒤쪽에 있던 놈의 목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경동맥을 압박하자 놈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다. 당황한 처리반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픽, 픽, 픽. 소음기 총성이 어둠을 갈랐지만 총알이 박힌 곳은 허공뿐이었다. 태성은 이미 마루 밑으로 몸을 굴려 위치를 바꾼 뒤였다. 놈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로 대열이 무너기 시작했다.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태성에게 그들은 눈먼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마당 한가운데 있던 조직원이 장독대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그곳은 태성이 미리 깨진 유리 조각을 깔아둔 곳이었다. 아앙 내 다리놈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넘어지자 태성은 어둠 속에서 돌멩이를 던져 마당에 있는 계집을 맞췄다. 텅 빈 계집에서 난 소리에 놈들의 시선이 쏠린 사이 태성은 반대편에서 뛰쳐나와 또 다른 놈의 턱을 무릎으로 가격했다. 순식간에 4명이 무력화되었다. 살모사의 눈이 뒤집혔다. 이런 총구석 양아치 새끼가 그는 칼을 뽑아들고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총 쓰지 마. 소리만 나서 위치만 노출된다. 칼건에 에워싸서 죽여 남은 6명이 칼을 들고 태성을 포위하듯 좁혀왔다. 태성은 마당 한가운데 섰다.
달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낫이 들려 있었다. 환영한다. 여기가 너희 무덤이다. 태성의 도발에 흥분한 조직원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왼쪽에서 찌르기, 오른쪽에서 베기. 태성은 낫의 등 부분으로 왼쪽 놈의 손목을 쳐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몸을 숙여 오른쪽 놈의 공격을 피했다. 그의 동작은 춤을 추듯 유려했다. 낫의 자루 끝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넘어진 놈의 발목을 밟아 분쇄했다.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살인기술의 정수였다. 태성은 살상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놈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기에 점차 대응 수위를 높여갔다. 마당은 순식간에 피와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태성의 몸에도 자잘한 상처들이 생겼다. 칼에 스친 팔뚝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그는 지치지 않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마지막 남은 부하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우물가에 널려있던 비료 포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태성은 놈을 기절시키고 천천히 살모사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남은 건 리더인 살모사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부대원들이 단 한 명의 남자에게, 그것도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멸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너 정체가 뭐야? 군바리 따위가 어떻게 이런... 살모사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고쳐 잡았다.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사람. 태성이 낫을 바닥에 꽂고 맨주먹을 들어 보였다. 무기는 버리겠다. 덤벼. 그것은 모욕에 가까운 자신감이었다. 자존심이 상한 살모사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칼솜씨는 제법 날카로웠다. 허공을 가르는 칼날 소리가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태성의 눈에는 모든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살모사가 찌르기를 들어오는 순간 태성은 상체를 살짝 비틀어 피하고 그의 손목을 잡았다. 살모사가 힘을 주어 빼내려 했지만 태성의 악력은 강철 쇠사슬 같았다. 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성은 비명을 지르는 살모사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마당의 감나무 줄기에 처박았다. 장두식, 지금 어디 있나? 태성의 주먹이 살모사의 복부에 꽂혔다. 커억 살모사는 위액을 토해냈다. 말해. 본사 15층. 장두식의 방으로 들어가는 방법. 죽여라. 말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살모사는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태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살모사의 꺾인 손가락 하나를 더 꺾었다. 비명이 다시 한번 메아리쳤다. 죽는 게 두려운가? 아니면 사는 게 더 지옥 같을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평생 침대에서 똥오줌을 받아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30가지 정도 알고 있다. 태성의 위협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살모사는 공포에 굴복했다. 비밀 엘리베이터가 있어. 지하 주차장 3층. B12 구역 기둥 뒤에. 카드키가 필요해. 살모사는 품 안에서 피 묻은 검은색 카드키를 꺼내 덜덜 떨며 내밀었다. 이게 마스터키야. 이걸로 임원 전용 승강기를 탈 수 있어. 태성은 카드키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군. 덕분에 수고를 덜었어. 그는 살모사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마당에 쓰러진 10명의 사내들. 태성은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었다. 날이 밝으면 이들을 경찰서 정문 앞에 던져두고 익명의 제보를 할 생각이었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붉은 여명이 산봉우리에 걸렸다. 태성은
엉망이 된 마당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애지중지 가꾸던 화단이 망가진 것을 보자 가슴이 아릿해왔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이제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열쇠를 손에 넣었다. 방어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침투전이다. 태성은 찢어진 옷을 갈아입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슈트. 장례식에 입으려 했던 옷이었지만 이제는 장두식의 장례식에 입고 갈 옷이 될 것이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시골 청년이 아니었다. 차갑고 세련된, 그리고 치명적인 도시의 사냥꾼이었다. 기다려라. 장두식. 태성은 하드디스크와 카드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놈들이 타고 온 세단 중 가장 상태가 좋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까지는 3시간. 그 3시간이 지나면 골드 금융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태성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아침해가 찬란하게, 그러나 비장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S빌딩은 높이 솟은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최첨단 오피스 건물이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강태성은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어젯밤 탈취한 검은색 세단을 몰고 지하 주차장 진입로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지하 3층 주차장은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성이 탄 차량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임원용 차량이었기에 차단기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올라갔다. 태성은 주차장 가장 안쪽, 일반 직원들은 접근조차 하지 않는 B12 구역으로 차를 몰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진 곳에 육중한 사각형 기둥이 버티고 서 있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인기척은 없었다. 그는 살모사가 알려준 기둥 뒤편으로 다가갔다. 평범한 콘크리트 벽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틈새가 있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핏자국을 닦아낸 마스터 키카드를 꺼냈다. 카드 리더기는 벽 속에 교묘하게 매립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삑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려나며 은색 엘리베이터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장두식과 그의 핵심 간부들만이 이용한다는 비밀 통로였다. 태성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외부와 단절된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고 재킷 안쪽에 숨겨진 3단봉과 테이저건의 위치를 확인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건물의 구조도를 다시 한번 그렸다.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콜센터의 메인 서버를 장악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 둘째, 장두식을 확보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거나 그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주는 것. 딩동.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웅성거리는 소음이 귓가에 밀려들었다. 태성은 태연하게 복도로 걸어 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수백 평 규모의 넓은 사무실에는 닭장처럼 칸막이가 쳐진 책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수백 명의 상담원이 헤드셋을 낀 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어머니, 검찰청입니다. 지금 계좌가 도용되었어요. 고객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훈련된 친절함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범죄였다. 이곳이 바로 지옥의 공장이었다. 이들의 현올림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노인과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목소리도 바로 이 공간 어딘가에서 나왔을 것이다.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장이라도 저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유지했다.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할 곳은 입구 쪽에 위치한 보안실이었다.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모니터를 감시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태성은 마치 결제 서류를 들고 가는 임원처럼 당당한 발걸음으로 보안실 문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보안 요원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서며 물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성의 주먹이 놈의 턱에 꽂혔다. 퍽 소리와 함께 고개가 꺾인 요원이 비틀거리자 태성은 곧바로 옆에 있던 다른 요원의 목덜미를 수도로 가격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명의 거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태성은 보안실 문을 잠그고 모니터 앞에 앉았다. CCTV 화면에는 사무실 구석구석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키보드를 조작하여 건물 내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는 락다운 명령어를 입력했다. 이제 2층에 있는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된 것이다. 다음으로 태성은 화재 경보 시스템을 조작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시키지 않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만 울리게 설정했다. 외퇴 날카로운 경보음이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통화 중이던 상담원들이 기겁하며 헤드셋을 벗어 던졌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뭐야, 불이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혼란을 틈타 태성은 보안실을 나와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사무실 가장 안쪽, 대표이사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경호팀장과 부하 4명이 태성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일반 건달들과는 달랐다. 귀에 인이어를 꽂고 허리춤에는 가스총과 진압봉을 찬 전문 용역업체 직원들이었다. 거기 멈춰 내놈 짓이지. 경호팀장이 진압봉을 꺼내들며 소리쳤다. 태성은 대답 대신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길을 비켜라. 다치고 싶지 않다면. 그의 경고는 낮지만 묵직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코웃음을 치며 달려들었다. 미친놈이 어디서 행패야 밟아버려. 첫 번째 경호원이 진압봉을 휘둘렀다. 태성은 상체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명치를 쳤다. 숨이 막힌 놈이 주저앉자 태성은 놈의 손에서 진압봉을 빼앗아 뒤에서 공격해오는 다른 경호원의 머리를 가격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2번째 놈이 쓰러졌다.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태성은 좁은 복도의 벽을 이용했다.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날아차기로 한 놈의 가슴을 걷어찼다. 착지와 동시에 다리를 걸어 또 다른 놈을 넘어뜨린 후 3단봉을 꺼내 마지막 남은 경호팀장의 공격을 막아냈다. 챙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불꽃을 튀겼다. 꽤 하는군. 경호팀장이 이를 악물며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태성의 무술은 실전에서 다져진 살인 기술이었다. 그는 팀장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무릎으로 놈의 복부를 강타하고 엎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쿵 소리와 함께 복도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5명의 경호원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태성은 숨을 고르지도 않고 서버실 문을 발로 찼다.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다.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수많은 서버렉들이 푸른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이곳에 대한민국 수십만 명의 개인 정보와 사기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있었다. 태성은 미리 준비해온 외장 하드디스크를 메인 서버에 연결하고 데이터 복사를 시작했다.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성은 서버실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화이트보드를 보았다. 그곳에는 이달의 실적왕, 목표액 100억 달성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여 경쟁하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던 종이들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씨가 종이를 태우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다. 데이터 복사 완료. 노트북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태성은 외장 하드를 챙겨 서버실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로 시끄러웠고 상담원들은 공포에 질려 책상 밑에 숨어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모든 악의 근원인 장두식뿐이었다. 태성은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양문형 옥목문을 바라보았다. 대표이사실이었다. 태성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대표이사실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는 덩치가 곤만한 흑인 경호원 한 명이 지키고 서 있었다. 그는 태성을 보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두식이 고용한 최후의 보루인 듯했다. 경호원은 거대한 주먹을 쥐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여기서부터는 지나갈 수 없다. 꼬마야. 서툰 한국어로 그가 말했다. 태성은 피식 웃었다. 한국말 잘하네. 그럼 이 말도 알아듣겠군. 꺼져. 경호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적인 펀치였다. 태성은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다. 스치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위력이었다. 힘으로 맞붙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태성은 속도로 승부했다. 놈의 빈틈을 파고들어 허벅지와 옆구리를 연타했다. 하지만 놈의 근육은 갑옷처럼 단단했다. 경호원이 태성의 어깨를 잡고 들어올려 벽으로 던졌다. 쾅. 태성의 등에서 통증이 밀려왔다. 쥐새끼처럼 빠르기만 하군. 경호원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태성은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그래, 그럼 제대로 보여주지. 그는 자세를 낮추고 놈의 무릎을 노렸다. 놈이 발을 들어 밟으려 할 때 태성은 몸을 날려 놈의 디딤발 오금을 전력으로 걷어찼다. 거대한 몸뚱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성은 높이 뛰어올라 놈의 관자놀이에 플라잉 니킥을 꽂았다. 거인과도 같던 경호원이 눈이 풀리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울렸다. 태성은 쓰러진 경호원을 넘어 대표의 사실 문고리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가웠다. 이 문을 열면 할머니를 죽인 원수가 그 안에 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냥을 끝내기 직전에 맹수가 느끼는 흥분이었다. 태성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넓은 집무실 안쪽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흔들고 있는 중년의 남자. 장두식이었다. 그는 사무실 밖에 소란에도 불구하고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꽤 시끄럽게 등장하는군. 장두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그 강태성인가 박 실장 다리를 분지르고 내 부하들을 병원 신세지게 만든 그 대단한 군인 양반.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오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이 상황조차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태성은 대답 없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카펫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태성이 차갑게 내뱉었다. 장두식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색으로 빛나는 권총이었다. 젊은 친구가
혈기가 넘치는군. 하지만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야. 비즈니스의 세계지. 장두식이 총구를 태성에게 겨눴다. 자, 이제 협상을 해볼까?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돈, 할머니 목숨값, 5억 10억,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대신 그 하드디스크만 넘기고 조용히 사라져. 태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갔다. 총구가 자신의 이마를 향하고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협상 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나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태성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었다. 나는 징수를 하러 왔다. 내 놈이 훔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희망에 대한 징수. 장두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앞의 남자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파괴만을 위해 존재하는 재앙 그 자체였다. 오지마 쏜다, 진짜 쏜다고 장두식이 소리쳤다. 쏴봐. 태성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빗나간다면 그 총이 네 입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거리는 이제 3미터. 장두식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타항 총성이 울려 퍼지며 집무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화약 연기가 집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총성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지만 강태성은 자리에 박힌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탄환은 태성의 왼쪽 뺨을 스치고 지나가 뒤편의 고가 미술품에 박혔다. 찢어진 피부 사이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턱선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태성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피냄새가 야수의 본능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다. 장두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3미터 거리에서 쏜 총알이 빗나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대가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여 피한 것이다. 인간의 반응 속도가 아니었다. 공포가 장두식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성이 기다려주지 않았다.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다. 태성의 손이 장두식의 손목을 낚아챘다. 악 비명과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권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성은 장두식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책상 위로 내리꽂았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마호간이 책상이 굉음을 내며 반으로 갈라졌다. 장두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총을 쏘려면 죽일 각오를 하고 쏘았어야지. 태성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발로 차 멀리 치워버렸다. 이제 이 방에 무기는 없다. 오직 태성의 두 주먹과 공포에 질린 먹잇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장두식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댔다.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 금융범죄 조직의 수괴는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겁한 노인에 불과했다. 살려줘. 돈 줄게. 내 스위스 비밀 계좌에 100억이 있어. 아니, 200억 다 줄게. 비밀번호. 지금 알려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장두식은 침을 튀기며 애원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온 그의 인생과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태성을 더욱 역겹게 만들었다. 태성은 천천히 다가가 장두식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일으켜 세웠다. 200억 그 돈이 어디서 났지? 폐지 줍는 노인들의 쌈짓돈. 자식 결혼시키려 모은 부모들의 피눈물. 하루하루를 버티는 서민들의 목숨값 아닌가. 태성의 주먹이 장두식의 복부에 깊숙이 박혔다. 컥 장두식은 숨을 쉬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내 할머니의 5천만 원. 너에게는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돈이었겠지.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인생 전부였어. 너는 돈을 훔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우주를 파괴한 거야. 태성은 장두식을 짐짝처럼 던져
통유리 창가에 처박았다. 봐라. 네가 쌓아 올린 이 상아탑 아래를. 장두식은 억지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까마득한 아래. 건물 주변을 붉고 푸른 경광등이 개미떼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 차량과 구급차, 그리고 소식을 듣고 몰려온 방송국 차량들이 뒤섞여 있었다. 네 왕국은 끝났어. 내가 경찰을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자초한 거지. 태성은 장두식을 창가에 내버려 두고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로 다가갔다. 박 실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시스템에 접속되었다. 바탕화면에는 골드 금융그룹의 로고가 번쩍이고 있었다. 태성은 서버실에서 복사해온 데이터와 자신이 준비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지금부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까발려주지. 태성은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의 로딩바가 빠르게 차올랐다. 장두식의 비자금 장부, 정관계 로비리스트,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피해자 명단, 그리고 상담원들의 녹취록까지. 모든 데이터가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 제보 게시판, 검찰청, 민원실,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태성은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해킹하여 전 직원의 모니터에 장두식의 범죄 사실을 띄웠다.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15층 사무실 밖에서는 비명과 고성, 그리고 도망치려는 상담원들의 발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범죄의 요새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장두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뇌물을 받아먹던 국회의원, 뒤를 봐주던 검찰 간부들일 것이다.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위해 필사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장두식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이미 태성이 그의 핸드폰을 밟아 부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제 사회적인 사형 선고는 끝났다. 태성은 다시 장두식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법은 느리고 구멍이 많지. 네가 뇌물로 고용한 변호사들이 형량을 줄이려 발버둥 칠 테고 너는 병보석이다. 뭐다 해서 금방 빠져나오겠지. 나는 그런 꼴은 못 본다. 태성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다시 피어올랐다. 장두식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하고 바짓가랑이를 적셨다. 제발. 감옥에 갈게. 평생 감옥에서 썩을게. 제발 때리지 마. 하지만 태성은 자비가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어젯밤 박 실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걱정 마. 죽이지는 않아. 할머니는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 태성은 골프채를 높이 쳐들었다. 하지만 네가 두 다리로 걸어서 감옥을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 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아악 안 돼. 장두식의 절규가 터져 나왔지만 태성의 스윙은 멈추지 않았다. 퍽퍽 끔찍한 타격음이 집무실을 울렸다. 장두식의 양쪽 무릎이 박살났다. 고통에 못 이겨 기절하려는 장두식의 뺨을 때려 깨웠다. 눈 뜨고 똑바로 기억해라. 이게 정의다. 태성은 쓰러진 장두식의 몸 위에 할머니의 유서 사본을 올려놓았다.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그 무게가 수천억의 돈보다 무겁다는 것을 이자는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밖에서 경찰이다 꼼짝마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들려왔다. 특공대가 15층까지 진입한 것이다. 태성은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다 되었다. 그는 기절한 척 널브러져 있는 장두식을 뒤로 하고 집무실 한쪽에 숨겨져 있던 개인 금고 뒤편의 비상 통로를 찾았다.
장두식이 도주용으로 만들어둔 비밀 통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심판한 태성이 이용하게 되었다. 태성이 통로로 사라짐과 동시에 육중한 집무실 문이 폭파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진입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레이저 조준점이 방안을 훑었지만 그곳에는 다리가 부러져 신음하는 장두식과 부서진 집기들만이 남아있었다. 특공대 팀장은 처참한 현장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할머니의 유서를 발견하고 집어들었다.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사연을 읽어내려가던 팀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현장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집행한 슬프고도 잔혹한 심판의 현장이었다. 한편 태성은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의 설비층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구 가방을 맨 채 엘리베이터 점검원인 척 위장했다. 건물 로비는 체포된 상담원들과 압수수색을 나온 수사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아무도 모자를 눌러 쓴 수리공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태성은 유유히 로비를 빠져나와 거리에 섰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의 상처를 스치고 지나갔다. 상처는 쓰라렸지만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뜨거운 덩어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S빌딩 꼭대기층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대형 전광판에는 골드 금융그룹 회장 장두식 대규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라는 속보가 뜨고 있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며 찾아온 후유증이었다. 하지만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담배 좀 끊어라. 이놈아. 할머니의 잔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담배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 했다. 국가가 부르는 곳,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군인 강태성이 아닌 손자 강태성으로서 할머니를 추모하고 싶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과 종이컵 2개를 샀다. 그리고 한강 변으로 향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악마 하나가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태성은 강가 벤치에 앉아 소주를 따랐다. 한 잔은 자신의 앞에 또 한 잔은 빈자리에 놓았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자신의 잔을 단숨에 비웠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비어버린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성이 퍼뜨린 골드 금융그룹의 내부 문건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뉴스에서는 연일 장두식 회장의 휠체어 탄 모습과 그가 저지른 악행들이 특종으로 보도되었다. 수천억 원대의 횡령, 정관계 로비,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벌인 악랄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병원 특실에 감금된 채 경찰 조사를 받는 장두식은 비참한 몰골이었다. 양쪽 무릎이 완전히 박살나 평생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그는 고통과 금단 증상, 그리고 무너져버린 왕국에 대한 상실감으로 반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다. 그를 비호하던 검사들과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줄줄이 낙마하거나 구속되었다.
태성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거대한 정화의 화염이 되어 대한민국을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세상의 중심에서 강태성은 빗겨나 있었다. 그는 다시 강원도 산골 마을로 돌아와 있었다.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린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피 묻은 쇠파이프나 해킹 장비가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하얀 국화, 꽃다발과 소주 한 병, 그리고 잘 마른 북어 한 마리가 든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의 무게는 달랐다. 태성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경운기를 몰던 이장님이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밤, 태성의 집마당에서 벌어졌던 참극 조직원들이 밧줄에 묶여 경찰서 앞에 벌여진 사건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성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지만 그가 거대하고 무서운 무언가와 싸워 이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죽은 할머니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왔는가? 이장님이 쭈뼛거리며 인사를 건넸다. 태성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네. 어르신, 할머니. 보내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다. 살기등등했던 복수의 화신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을 간직한 손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제단도 시끄러운 조문객도 없었다. 마을 주민 몇몇이 찾아와 육개장을 끓이고 전을 부치며 일손을 도왔다. 태성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야 그 미소를 마주 볼 용기가 조금은 생긴 것 같았다. 발인 날 아침,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란색이었다. 태성은 할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뒷산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곳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할머니를 모셨다. 흙을 한 삽 덮을 때마다 태성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도 조금씩 덮여가는 듯했다. 봉분을 다 만든 후 태성은 묘비 앞에 앉아 소주를 따랐다. 할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많이 무서우셨죠? 그는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워 묘소에 뿌렸다. 술 냄새가 흙 냄새와 섞여 바람에 실려갔다. 태성은 품 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그리고 죽음과 맞바꾸려 했던 그 통장이었다. 그리고 옆에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다. 장두식의 비밀 금고에서 챙겨온 현금 5천만 원이었다. 그는 라이터를 켰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 이 돈, 할머니가 저 장가 보내려고 모으신 거잖아요. 이제 찾았어요. 태성은 통장과 현금 봉투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돈을 태우는 행위였지만 태성에게는 그것이 할머니의 한을 태우고 그녀의 넋을 위로하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강태성입니다. 어디 가서 굶어 죽지도 맞고 다니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 덕분에 튼튼하게 자랐잖아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태성은 혼잣말을 이어갔다. 그러니 저승가서는 돈 걱정 말고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곳 구경도 많이 하세요. 이 못난 손자는 잊으시고요. 마지막 재가바람에 흩어질 때까지 태성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편히 잠드십시오. 그것은 손자로서의 작별이자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예우였다. 산을 내려와 텅 빈 집으로 돌아온 태성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구들은 그대로 두고 귀중품과 사진첩만 챙겼다.
이 집은 팔지 않을 생각이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그가 군복을 벗고 평범한 노인이 되었을 때 돌아올 곳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태성과 같은 종류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화약과 피, 그리고 비밀의 냄새.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박대령이었다. 태성의 직속 상관이자 그를 그림자 요원으로 키워낸 인물이었다. 태성은 놀란 기색 없이 마당으로 나갔다. 박대령은 집을 한번 훑어보더니 태성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휴가를 줬더니 전쟁을 치르고 있었군. 강소령. 대령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미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태성이 부동자세로 대답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그것도 국내에서 무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게다가 불법 해킹과 침입까지 저질렀으니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대령은 품에서 담배를 꺼내 태성에게 권했다. 태성은 정중히 사양했다. 끊었습니다. 박대령은 피식 웃으며 혼자 불을 붙였다. 처벌이라. 자네가 넘긴 데이터 덕분에 검찰과 국정원이 아주 신이 났어. 대규모 자금 세탁 루트와 북한 쪽으로 흘러가던 공작금 라인까지 파악됐더군. 장두식 그놈.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간첩 혐의까지 추가될 판이야. 박 대령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위에서는 자네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할지, 범죄자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아. 하지만 결론은 뻔하지. 자네 같은 유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공식적인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은 사실상 복귀 명령이었다. 태성의 능력은 국가 입장에서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카드였다. 그리고 태성 역시 갈 곳이 없었다. 할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그가 유일하게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전장뿐이었다. 돌아가겠습니다. 태성이 짧게 대답했다. 잘 생각했다. 헬기가 대기 중이다. 이번엔 중동이야. 상황이 좋지 않아. 박대령은 태성의 어깨를 툭 치고 차로 돌아갔다. 태성은 마지막으로 집을 뒤로 하고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집이 보였다. 어둠 속에 잠긴 집은 쓸쓸해 보였지만 더 이상 비참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곳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존엄이 지켜지고 있었으니까.